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약 6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약 141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처한 가운데 바이러스는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며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 10달 만에 누적 확진자는 3만 명, 사망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이 긴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희망이 백신 개발을 위해 전 세계가 뛰어들었다. 빠르게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희소식이 전해졌다. 글로벌 제약회사 두 곳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가 넘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이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곧이어 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도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물량 확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우리 정부도 백신 확보에 뛰어들었다. 국민적 약속을 했던 3천만 명분, 즉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개발, 과연 완료될 수 있을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부터 공급 시기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아나운서 김소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회사들에서 잇따라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더나와 화이자가 높은 수치의 예방률을 발표했고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3상시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개발 중인 백신 3종 모두를 올해 안에 임상시험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해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남재환 교수님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교수님 소개 다시 드려야겠는데요.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남재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건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어느 정도 수준에 왔냐 하는 건데요. 백신 개발 현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한 10개 정도 회사에서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독일과 미국의 바이오엔텍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미국의 모더나, 그다음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미국의 존슨앤존슨, 그다음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이 이전 임상시험 성적이 가장 좋고 앞서 나가는 백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에서 만든 백신이 있는데 이거는 불활성화 백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코로나19에서는 불활성화 백신이 백신 투여군에서 더 심한 질환으로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임상시험을 유심히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와 만든 비슷한 플랫폼으로 중국의 켄시노와 러시아 가멜리아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들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법이 좀 국제적인 기준과 잘 안 맞아서 전문가들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접했던 건 아무래도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각각 뭐 예방률이 다 90%가 넘었는데요. 물론 뭐 수치가 높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예방률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신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3상 임상 연구를 하게 되면은요, 진짜 백신을 맞는 군이 있고요, 또 가짜 백신, 플라세보라고도 합니다. 그걸 맞는 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을 투여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실제로 코로나19 환자가 생기나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관찰한 결과 만약에 5명의 감염자가 생겼는데 다시 보니 그중에 4명이 만약에 가짜 백신을 투여한 사람이고 1명이 진짜 백신을 투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예방 효능이 있는 것인가 이걸 계산하게 되는데요. 가짜 백신은 이제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100명 감염될 때 백신을 했을 때 25명이 감염됐다면 그 차만큼이 이제 결국은 백신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전 산수의 계산을 통해서 75% 이 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방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뉴스에 나온 숫자들을 계산해 보시면 직접 연필로 계산해 보셔도 이런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약회사들에서 나오는 발표하는 예방률 결과를 좀 보면요. 90%대가 있고 또 70%대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치긴 하지만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뭔가 선호가 더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효과 면에서? 네, 사실 뭐 수치가 더 좋으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70%면 좀 안 좋은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WHO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제시했던 게 50% 정도의 예방 효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간이 적어도 한 6개월,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던 적이 없고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예전에 쓰지 않았던 연구 단계에 있던 것들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정도의 효과여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나오는 결과가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 효과가 괜찮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뭐 고령자분들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물론 이게 이제 중간 결과니까 아주 장기적인 효과가 어떤지 또 뭐 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거나 어린아이들은 어떤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대보다는 훨씬 성과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벌써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백신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죠. 우리가 보통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은 실험실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고 1상, 2상, 3상 임상 연구를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됐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뭐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30년이 넘게 걸렸고요. 뭐 B형 간염 16년, 뭐 홍역 일본 내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채 1년이 이제 막 아직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인류의 다급함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코로나19 백신의 포문을 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모더나와 화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의 준비, 두 번째는 mRNA 자체의 특징, 세 번째는 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회사들은 원래는 캔서 백신이라고 암 치료용 백신을 mRNA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끝낸 회사도 있고요. 물론 그중에 한 회사는 광견병 백신을 mRNA 백신으로 만든 회사도 있고 이미 1상을 끝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몽땅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투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임상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다른 회사보다는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mRNA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2주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걸 이번에 여실히 증명을 했죠. 사실 가능하다는 걸. 일단 또 그 두 회사가 좀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다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모르는 말이 나와서 그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mRNA 그게 뭔가요?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인체 내에서 원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DNA입니다. 네. 그 DNA와 단백질 사이를 연결하는 걸 RNA라고 하고 그 연결 RNA를 메신저 RNA라고 부르고 네. 그 앞 글자를 따서 mRNA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mRNA 일단 M이 메신저라는 거 일단 그걸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서요. 그래서 이 mRNA를 가지고 어떻게 백신이 만들어지는 건지 그게 또 몸에서 어떻게 바이러스에 대항을 하는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는 RNA를 이용해 만든다. 이 RNA는 바이러스의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해서 메신저 RNA, 즉 mRNA로 부르는데 이를 지질로 감싼 후 백신으로 만들어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m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mRNA는 세포질로 들어가 리보솜과 결합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해 면역 체계를 작동시킨다. 면역 세포인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백신의 효과는 빛을 발한다. mRNA 백신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투를 치른 기억을 담고 있던 기억 B세포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이다. B세포가 빠르게 만들어낸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음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몸은 mRNA 백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막아낼 수 있다. 네, 영상을 통해서 mRNA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예. mRNA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예. 작용하는 건지요. 그래서 영상에 잘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mRNA 백신은 기본적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유전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세포 안에서 저절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체 반응이 나오는 건데요. 네. 영상에서도 또 이제 약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오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래요? 약간 어떤 이제 점이 정리해드리면은 그럴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항원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이제 B세포가 항체를 만듭니다. 네. 근데 항체를 만들면 이 항체가 중항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것들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네네. 이것들이 이제 예방을 하는 이제 기능을 하게 해주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럴 때 B세포가 항체를 또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항체가 미리 만들어지고 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항체가 또 빨리 만들어지고 이런 다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백신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 이 항체라는 말도 자꾸 나오고 뭐 T세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래요? 이제 항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단백질로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세포가 내는 건데 네. 이 항체는 만들어지면 이제 피에 녹아가지고 네.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세포 안으로 침입한 걸 이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T세포는 면역세포의 일종인데 이것은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세포를
빨리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빨리 좀 낫게 해주는 또 그런 기능을 하는 또 면역세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서서 남 교수님 설명을 들었을 때요. 모더나나 화이자가 이렇게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원인에는 mRNA의 특징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특징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포가 일을 한다라는 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단백질을 우리 몸에 넣어줘야 그 T세포나 B세포가 일을 해서 중화항체를 만들고 T셀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전통적인 백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아라 백신이나 혹은 단백질 기반 백신은 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생물 공정 배양기가 뭐 200리터나 1000리터들이 아주 큰 배양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생산 선비를 갑자기 급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mRNA 백신은 저희 실험실에서도 DNA만 있으면 하루면 만듭니다. 몇 미리그램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시간을 적절히 주면 그램 단위로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그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쓰면 매우 쉽게 생산을 할 수 있고 모든 공정이 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물 배양기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빨리 그리고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뭐 큰 배양기나 공장 뭐 이런 거 없이도 일단 실험실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mRNA 백신을 빨리 성과시킬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겠고 뭐 특징이기도 하겠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신 교수님? 아마 이 mRNA의 성공들이 막 자꾸 나오면서 신문에 많이 소개된 단점이 있었죠. 어떤 거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된다,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마이너스 70도라고 그러고요. 또 한 군데는 마이너스 20도라고 합니다. 저희 보통 가정용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 그게 보통 마이너스 20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 시에는 아주 실험실 같은 데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신으로 이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실험할 때 mRNA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 실험실 같은 데서도요. mRNA가 너무 쉽게 깨집니다. 그런 것들이요. 깨진다는 게 어떤 이제 말씀이시죠?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망가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로 보관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유통이나 보관에 있어서 좀 단점이 아닌가라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염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콜드 체인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만든 회사들에서는 또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콜드 체인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우리 걸 사가지고 어디서 맞춘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그 운송은 다 이 마이너스 몇 도를 다 유지하면서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또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잘 작동할지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단점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 들었을 때 mRNA 이 방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사용이 된 적이 없는 방식이다 하다 보니까 뭐 개발이 빨리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많거든요. 안전한 건지 부작용 없는 건지 뭐 애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긴 한데 백신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사실은 mRNA 백신은 인류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접종을 해본 게 이 코로나19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많은 정보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임상 3상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 정도만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백신은 안전한 어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사람들이 맞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맞는 유일한 의약품이 백신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깨지면 코로나 백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이라는 건 꽤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못 하겠죠. 그래서 규제기관이나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굉장히 안전성을 탄탄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떡하죠? 맞아도 되는지 더 불안한데 괜찮아요? 다만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는 그래도 꽤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HIV나 공수병, 지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렇게 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이 mRNA 백신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는 아니었지만 임상 1상에서 뭐
길게는 한 3상까지도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상 연구가 뭐 아주 많은 사람에게 썼던 거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서 적어도 안전성의 이슈가 그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다양한 형태의 백신하고 비교해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또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3상까지 와 있는데 그 앞에 1상, 2상이 이미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그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중증의 이상 반응 또 백신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까지 근거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임상 연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드문 이상 반응도 있으니까 백신을 실제로 접종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걸 잘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나눌 때 WHO의 백신에 대한 최소 권고 기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게 예방률은 50% 이상이었고 기간은 또 6개월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의 예방률은 90%는 다 넘어서 충분히 합격인데 네. 지속 기간 면에서는 어때요? 이제 뭐 막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지속 기간이라는 건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은 유지돼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제 1상, 2상 임상 시험하면서 이제 백신 투여 후에 면역 반응을 측정합니다. 그 면역 반응 수치와 코로나19에 회복된 환자들의 혈액에서 면역 반응 수치를 좀 비교해서 그렇게 추정해 보면 아마도 6개월 이상은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고 제 생각은 한 1년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 자체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백신의 지속 기간까지 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모더나와 화이자의 mRNA 백신은 2번을 접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꼭 네. 2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유행이 크고 이러니까 한 번 맞고 간편한 게 좋기는 한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맞는 백신은 2번 맞는 게 많습니다. 뭐 HAV 백신이라고 해서 A형 간염도 성인은 2번 맞거든요. 처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 번, 2번을 정하는 거는 이제 임상시험하고 전임상시험에서 한 번 접종하고 2번 접종했을 때 면역 반응의 수치를 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선두 그룹의 백신들의 대부분은 2번 맞았을 때 가장 좋은 면역 반응이 생겨서 2번 맞는 걸로 임상시험을 삼상하고 있고 존슨앤존슨 백신만 지금 한 번 접종으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 모더나 화이자의 mRNA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백신 종류가 mRNA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이러스 표면에 나 있는 돌기, 스파이크 단백질이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빨간 돌기를 확인하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마디로 백신은 이 빨간 돌기를 우리 몸에 미리 넣어주는 것이다. 여기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바이러스를 포르말린 같은 화학약품으로 죽이고 그 사체만 넣어주는 방식이다. 사백신 또는 불활화 백신이라고 말한다. 바이러스 독성을 없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돌기 단백질이 변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돌기가 중요한 것이니 돌기만 만들어 넣어주면 어떨까?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백신도 있다.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면역 활성화 효능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를 만들어내는 설계도, 유전자다. 이를 사람의 몸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설계도에 따라 돌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DNA, RNA 백신이 이런 유전자 백신인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 중 하나는 또 다른 형태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돌기를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이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네, 백신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일단 크게 4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불활화 백신, 말도 어려운데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핵산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렇게 4종류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불활화 백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말 그대로 뭐 사백신 말하는 거죠. 네. 바이러스를 죽여서 넣는다. 이걸 제가 원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독감 백신을 맞아서 주워 들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안전하니까 맞는 거겠죠? 바이러스 네, 죽였으니까 그럼요. 괜찮은 거죠? 네, 그럼요. 일반적으로 불활화 백신이라는 건 사실 인류가 개발한 백신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백신입니다. 이게 역사가 짧은 mRNA 백신처럼 역사가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백신 타입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독감 백신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불활화 백신은 말씀드린 대로 대량으로 바이러스를 기른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정제하고 그 바이러스에 특정한 화합물을 써서 유전자를 다 파괴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단백질은 복제를 못하니까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단백질 덩어리다 보니 바이러스에 다른 원하지 않는 다른 단백질들도 들어가 있어서 좀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단백질이다 보니 좀 면역 보조제 같은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면역 효과가 좀 충분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불활화 백신이 네. 생산을 하려면 BSL-3라는 좀 특별한 생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네. 그게 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는 급하게 지금 만들었고 인도에서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생산 단가도 올라가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안전한 백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네, 불활화 백신은 일단 오래전부터 인류가 네. 사용해온 방식의 백신이라는 것,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종류로 나왔던 제조합 단백질 백신, 이 역시도 참 생소한데요. 이게 국내 백신 회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더 잘 알아야겠죠. 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불활화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조합 백신은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일부는 또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도 더 작은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특정한 세포에서 과량으로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제를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면은 확실하게 좋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도 면역 보조제를 써야 됩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조합 백신을 개발하는 충분한 설비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 백신 수준, 생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자궁경부암 백신도 있고요, 비형 간염 백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국내에 적절한 잘 맞는 백신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대규모로 잘 생산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조건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을 빨리 그러니까 개발을 빨리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mRNA 백신보다 거의 한 1년 가까이 좀 늦어지긴 했으나 국내 생산 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을 임상을 시작을 하고 네. 허가가 나면 국내에서 훨씬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까지는 어렵지만 이제 성공만 하면 상용화는 금방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핵산 백신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핵산 백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핵산 백신은 이미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앞서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핵산 백신은 크게 이제 두 개로 양분을 하면은 DNA 백신하고 아까 얘기 나온 mRNA 백신, 네. 이 두 가지가 다 핵산 백신에 속하는 거죠. 근데 핵산 백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앞서 나왔던 불활화 백신이건 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건 그 항원이 되는 거를 단백질의 형태로 네.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단백질의 형태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의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요. 그래서 결국 그 단계부터는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보면 되는 건데요. 이제 DNA를 그때 이제 이 정보를 넣어주는 핵산을 DNA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mRNA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어서 네. 앞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앞서 얘기 나온 그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mRNA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거보다 약간 좀 한 발짝 늦어 있지만 뭐 미국의 이노비오나 한국의 뭐 제네엑신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DNA 백신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것보다 DNA나 mRNA 백신을 이제 이 형태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빠르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mRNA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라는 게 불안한 거네요. 다 장단점이 이제 조금씩 잡히는 느낌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4종류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선택한 방식이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따로 좀 띄워놓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근원적으로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핵산 백신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아까 핵산을 넣어줄 때 DNA나 mRNA를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넣어주면은 이게 일단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단백질이 나와서 이제 항원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포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넣어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다른 바이러스, 전혀 엉뚱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의 안에다가 그 DNA 유전자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엉뚱한 바이러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증식하는 바이러스가 아닌 좀 가짜 껍데기 바이러스인데요. 그냥 전달만 맞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라는 말이 전달체, 운반체 이런 의미로 이제 바이러스가 이 원하는 DNA를 우리 몸에 주입됐을 때 세포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가장 재미있는 측면은 이때 이용하는 이제 그 껍데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걸 이용하게 됐냐? 원래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를 뭐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주입하는데 아주 특화된 특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다른 바이러스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전달체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런 면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mRNA도 M이 메신저라고 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벡터도 또 전달체를 이용해서 또 뭐 세포 안에 넣는다고 하고요. 참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 어떤 원리인지 영상 만나보시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담아서 만든 것이다. 즉, 아데노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몸 안으로 전달하는 전달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mRNA를 만들어내고 mRNA는 세포질에서 리보솜과 결합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면역 체계를 작동시킨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낸다. 네,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예방률이 기존의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는 좀 낮았어요. 앞선 두 회사는 90%대였고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였단 말이죠. 물론 WHO 권고한 50%보다는 많지만 맞는 입장에서는 높은 거 맞고 싶은데 70%짜리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뭐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좀 낮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상 연구의 결과를 좀 안에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은 이제 영국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12,3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죠. 절반은 진짜 백신을 놓고 절반은 가짜 백신을 놓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먼저 면역 반응, 얼마나 항체를 잘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안전성이 어떤가 이 자료가 먼저 나왔었는데 그 자료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연세가 많은 분에서도 면역 반응이 괜찮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실제 예방 효과가 어떤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은 한 13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생긴 상태에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재미났던 것이 이 백신도 2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접종을 할 때는 원래 쓰는 용량의 절반,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접종할 때는 원래 쓰는 용량하고 같은 용량 이렇게 접종했을 때는 예방 효과가 9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군에서는 처음이나 두 번째나 용량을 똑같이 했을 때 예방 효과가 한 62% 정도 나오는 거죠.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을 해서 봤더니 예방 효과가 한 70%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 설명할 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네. 이런 차이를 보였는지. 다만 이 결과가 진짜 맞다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처음에 사용하는 용량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생산된 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WHO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좀 높은 수준인 것도 맞고 또 이런 어떤 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는 그 앞서서 발표됐던 거하고 유사한 수준의 예방 효과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백신입니다. 네. 뭐 방금 얘기하셨듯이 뭐 처음 실험을 할 때는 뭐 1차 때는 반만 넣고 2차 때는 정량 넣었고 또 두 번째는 두 번 다 정량을 넣었는데 오히려 앞선 실험이 더 예방률이 높게 나왔다.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의도하고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면서요. 저도 그냥 그거는 신문 보고 알게 된 건데요. 네네네. 뭐 연구원의 실수였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네네. 뭐 그 실수가 정확히 어떤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얼뜻 듣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높은 용량보다 그렇죠. 낮은 용량, 높은 용량을 하니까도 효과가 좋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답을 모릅니다만 이 뉴스를 본 다음에 또 과학자들끼리 서로 또 얘기를 합니다. 네네.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가설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뭐가 건 나와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바이러스 아까 전달체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 전달체로 쓰는 게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걸 쓰는데 이거를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지만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으면은요. 네네네. 첫 번째 또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 전달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첫 용량을 고용량을 맞으면 네. 이 전달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또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걸 두 번째를 방해한 게 아니냐. 네네. 이건 하나의 이제 가설입니다만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낮고 높은 게 더 좋았던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증명해야 될 문제지만 재미있는 네. 또 그런 이론도 또 이 비하인드에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효과를 우리가 예. 알아냈으니까 그렇죠. 뭐 예. 원인을 알기보다는 일단 그렇죠. 그 결과에 예. 좀 만족을 하면서 예.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면요. 이게 또 예방률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해도 또 가격 면에서는 모더나나 뭐 화이자의 백신에 비해선 또 확실히 저렴하다 하는데 얼마나 저렴한데요? 뭐 가격은 이제 이게 계속 좀 바뀌고 있어서 뭐 가격은 뭐 제가 설명드린다기보다 일반적으로 네네네. 이제 mRNA 백신이 조금 더 그런 벡터 플랫폼보다 비싼데요. 네. 그 이유는 만드는 생산 비용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아까 뭐 mRNA 백신은 만들기가 쉽다 했지만 이 그 mRNA를 만드는 건 쉽지만 이 mRNA가 세포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깨져버립니다. 그냥 주입하면. 그래서 그거를 보호막이라는 리포솜이라는 보호막 같은 걸로 싸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 그 보호막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노하우고 그게 네. 좀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서 mRNA가 뭐 이 깨지기가 쉽다. 그래서 뭐 온도, 저온을 잘 맞춰줘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어때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용이한가요? 예,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좀 더 장점이 훨씬?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로는 보통 이제 2도에서 8도 이 정도. 이게 결국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이제 그 정도 온도거든요. 물론 이제 그 냉장고를 쓰면 안 되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온도라는 거죠. 또 다른 백신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유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 전달체 백신은 네. 이런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또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현황과 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또 걱정인 게 백신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고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워낙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요. 그러면 백신이 나와도 효과가 없어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어때요, 남 교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변이가 높을 거다라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땐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랐었을 때죠.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교하는 독감 바이러스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변이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변이가 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독감 백신은 유전자끼리 막 섞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복제하면서 자기가 그냥 조금씩 변화를 하는 데다가 또 복제할 때 제대로 복제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변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의외로.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최근에 보면 뭐 유럽에서 밍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또 그 밍크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되고 이런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밍크를 수백만 마리를 도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백신주로 회피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라도 이런 변이주가 생겨서 만약에 백신을 회피한다고 하면 독감 백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변하지만 매년 잘 만들어내잖아요. 이미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한번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변이가 나오는 건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도 백신이 나오면 변이가 나오더라도 대응은 기존까지보다는 훨씬 쉽군요. 그럼.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12월 11일부터 백신 맞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막상 12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참 희소식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쉽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승인 신청 진짜 허가가 딱 떨어지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하면서 회사나 뭐 국가에서 좀 준비를 같이 했던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과 생산을 좀 같이 가면서 허가가 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일단 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이 쓰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쓰인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아주 많은 물량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송도 해야 되고 접종하는 분들도 선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또 초기에 생산을 좀 해놨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물량이 회사가 밝힌 것으로도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선 접종 대상자, 그러니까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코로나19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특별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고령이시면서 뭐 장기 요양시설에서 같이 머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도 유럽의 규제기관에서도 승인 과정을 거치고 승인 과정을 거치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질 거고 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도 승인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어느 국가든지 동시에 많은 물량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국가마다 갖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분들이 먼저 접종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아마 세웠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접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백신을 찬찬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신이 나오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백신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제가 보기엔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말 생각보다 높은 백신 효능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기조가 바뀌는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제가 보기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백신 결과를 보면 이 바이러스의 단점이 이 백신에 통해서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진 게 아닌가 저는 희망합니다. 95%라는 백신 효능은 굉장한 효능이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역이라고 뭐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잘 인지를 안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전파력이 높습니다. 코로나19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공기 전파가 되기 때문에 홍역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그 응급실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전부 다 3주 동안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5% 백신 효능이 있는 홍역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와도 홍역 백신을 2번 맞았는지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없는 사람만 격리합니다. 그래서 백신으로 통제가 가능한 병인 거죠, 홍역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게 이제 빨리 접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중론보다는 빨리 접종하는 게 설득력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자 숫자가 좀 적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나라에서 대량으로 접종하고 나서 뭐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보고 좀 천천히 접종하자는 것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지금 코로나가 생긴 지 지금 10개월이 넘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의료진은 더 그렇고요. 뭐 회식하는 것부터 해서 뭐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만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높은 백신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이제 백신을 도입해서 조금 빨리 접종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기업이 있나요?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간 기업은 제넥신이라고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DNA 백신 타입으로 가장 빨리 진입을 해서 임상 1상 지금 효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넥신이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DNA 백신을 연구하는 업력이 한 20년 정도 됐고요. 탄탄한 어떤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입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 요번에 며칠 전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작은 부분을 단백질 기반 백신으로 만들어서 원숭이 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고요. 그게 임상 1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굉장히 그런 단백질 기반 백신을 잘 만들던 회사니까 뭐 임상만 빨리 끝나면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여러 종류의 백신 타입을 가지고 저 같은 연구자분들이나 혹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아마 내년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얼른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다른 나라 지금 제약회사들이 좀 앞서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때요? 지금 설사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서 개발하는 백신이 곧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던 우리나라 회사들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경험을 끝까지 완료해 보는 것이 그런 경험이 굉장히 나중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백신 소식이 들려와서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자, 백신과 함께 이제 얼른 코로나19의 악몽에서 온 인류가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생로병사의 비밀 생방송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